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충수 1번 안에 받아주게 끝. 카운트다운. 자, 오늘의 주제는 한중일 잠수함 삼국지입니다. 저희가 본게임 100개 특집으로 선물들 100개를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그때 뭐 치킨, 팥빙수, 문상 이렇게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벤트 응모하시면서 보시고 싶은 아이템으로 잠수함을 꼽아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잠수함을 꼽힐 줄 몰랐고, 뭐 우주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또 핵미사일, 뭐 핵폭격기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저 잠수함이야. 저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 제가 웹사이트를 지금 18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기 매니아들이 보면 관심 분야가 좀 달라요. 어떤 네. 분은 뭐 전차나 이런 지상 무기, 어떤 분은 전투기, 어떤 분은 함정, 뭐 이렇게 매니아층이 이제 다양한데, 예. 제일 아까 말씀드린 그야말로 반응이 뜨거운 핫한 분야가 보면 잠수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잠수함 소재로 한 영화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잠수함 소재로 한 영화치고 흥행에 완전히 실패한 영화는 제가 알기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재밌어요. 예,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잠수함 못 자체가 타봐서 그런 거 아니고 궁금하잖아요. 잠수함 타본 분들 별로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일단 잠수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닉성. 예. 물속으로 움직이니까 탐지도 어렵고 그런 어떤 약간 신비로운 신비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행하는 말로 이제 가성비 갑인, 가장 뛰어난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잠수함이죠. 특히 오늘 주제가 이제 한중일 잠수함 비교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중일 삼국 모두 이 소위 이제 해상 교통로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부터 먹는 거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해상 교통로를 보호할 해군력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이 해군력도 물론 뭐 이지스함 같은 수상 함정도 중요하지만 역시 또 수중 전력인 이 잠수함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뭐 전에도 얘기했던 남사군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센카쿠열도라든지 뭐 이런 소위 이제 영유권 분쟁이 계속 국가 간에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쏠린다. 뭐 20세기에는 패권 경쟁이 유럽의 대륙이었다. 뭐 2차 대전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아의 바다로 옮겨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러시아,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북한까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잠수함 강국 5대 잠수함 강국 중에 4나라가 우리 북한을 뭐 나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62개가 있고요. 잠수함이 2대라고 해야겠죠? 62척. 예. 62척. 그리고 중국이 또 62척. 그다음에 일본이 19척, 북한은 70척. 70여 척,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 넘버링하지 않았으니까 걔네가.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는 또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한중일 삼국지. 그럼 뭐 당연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척수를 보면은 뭐 중국이 짱 먹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1등이고요. 그죠? 그렇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같은 이제 외형상 보면 이제 그런 숫자인데, 물론 이제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핵잠수함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더 민감한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국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 62척 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 추진 잠수함은 9척, 그리고 이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53척인 이제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이제 재래식 잠수함 중에 이제 칭급, 우리가 한자로 쓰면 청급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재래식 잠수함 중에는 배수량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그러한 이제 잠수함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거는 뭐 대량
양산된 건 아니고 이제 미사일 SLBM 같은 테스트하기 위한 특수한 잠수함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용도가 있고 이 핵추진 잠수함도 보면 그 중에 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SSB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4척이 있고 공격용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5척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이제 해군력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꽤 오래됐어요. 1990년대 이후에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세계 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평시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종류의 함정을 다양하게 많이 찍어낸 얘가 배를 그러니까 거의 찍어내듯이 이제 건조한 얘가 거의 인류를 찾기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이 첨단 전력 투자를 강조하면서 특히 이제 해군력 증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국제 관함식이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2번 정도 있었는데 이때 직접 가가지고 그걸 시찰하고 또 격려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미국도 이제 상당히 경계를 하죠.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미 의회 이제 자문기구 중에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의 해군 예산이 2015년에 그러니까 4년 전에는 31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8조 500여억 원이었는데 이게 2021년, 그러니까 2년 뒤에는 57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9조, 70조 가까이 될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무려 82%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70조면 우리 국방비 전체가 이제 50조 원대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 전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 투자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야, 2015하고 21년은 6년 차인데 6년 만에 2배면 그 엄청난 액수가 그렇죠. 대단하네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4대면 하나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탑은 미국이겠죠. 탑은 미국이고요. 미국은 핵잠만 갖고 있고 68척이 전부 다 그래요? 핵잠에 일단 뭐 돈도 많고 기술도 좋으니까 뭐 전 세계 해상에서 다 작전을 펼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인지 몰라요.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핵잠 보유국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핵 보유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인데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 정도 나라만 지금 핵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중국은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보통 이제 척수는 많은데 뭐 퀄리티는 약간 떨어지고 낙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최신판부터 보죠. 가장 최신형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이제 공구사급 이제 진급이라고 표현하는 진급. 그런 이제 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인데요. 이제 지난 4월 23일 날 이제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해군 함정도 이제 참가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칭다오 앞바다에서 열렸는데 당연히 이제 시진핑 주석도 여기 이제 참가를 했죠. 이때 이제 처음으로 공개된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신형 공구사형 진급. 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인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들이 탑재가 됩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보이는데 근데 창문 같은 게 뭔가 툭 튀어나왔나? 뭐 있어야지. 이게 이제 한쪽에 6개, 양쪽으로 해서 12개인데 그러니까 12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여기에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공구사형은 중국이 갖고 있는 잠수함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제 잠수함이고요. 지금까지 4척이 취역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함은 이제 2001년에 기공을 해서 2004년 7월에 진수를 했고 2010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번 함은 2013년에 그리고 4번 함은 2015년에 취역을 했고 2020년대 초반까지 총 8척이 취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 핵추진 잠수함이 4척 정도가 돼야 이 일반적인 페트롤, 이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배가 항상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 4배수를 봅니다. 한 척은 작전하면, 한 척은 대기하고, 한 척은 이 정비, 수리를 하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략, 이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은 바깥에 나가서
나가서 비교적 안전한 바다 밑에 숨어서 다니면서 유사시에 이제 적국을 향해서 SLBM을 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패트롤 임무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숫자상으로 이 진급의 경우 이제 패트롤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4배수는 돼야 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럼 SLBM 안전한 데 숨어서 적국을 향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일단은 미국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럼 미국까지 날아가요? 네, 이게 쥐랑 2A라는 그 SLBM을 탑재하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쥐랑 2라는 거는 사거리가 한 8,000km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바로 앞바다에서 미 본토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서 미 본토까지는 10,000km가 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거를 개량한 G랑 2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거리가 최대 11,000k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위험하게 먼 바다 안 나가고 중국 앞마당에서 가까이에서 물속에서 앞바다에서 물속에서 미사일을 평하고 쏠 수가 있는 그러네요. 그런 역량을 이제 갖게 된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12발을 탑재를 합니다. 예. 여기 뭐 이게- 열어놓으니까 뚜껑, 속된 말로 이제 뚜껑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진짜 실전에서 이렇게 뚜껑 열려 있으면 그 세계 거의 이제 종말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실전에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저기서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뚜껑 열렸단 말이 나오는 건가요? 아, 설마요. 이게 이제 부두에 이제 접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열어놓은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딱 12개 한쪽에 6개씩 해서 표시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G랑 2A를 탑재를 했다는 건데 당연히 이제 좀 먼 바다까지 가면 미 동부 지역까지 이제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은 MIR 머브라고 그래서 미사일 하나에 탄두가 여러 개 실려 있는 그러한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그 탄도미사일 탑재 그 원자력 추진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가 사실 그렇게 이제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원자로가 이제 과학 경수라는 걸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밖에서야 뭐 좀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데 근데 잠수함은 아무래도 수상함보다도 더 적은 공간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형화하고 소형화하면서 또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경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 이제 초기에 보면 뭐 한급이다 뭐 해가지고 그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행착오 끝에 하여튼 이런 것을 해결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된 핵 잠수함들을 지금 이제 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참고로 이제 SLBM을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게 이제 트라이던트 2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는 한 7,8km형이 있는데 최신형은 11,000km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 그러한 그 SLBM이고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의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미국보다 다양한 SLBM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몇천 킬로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의 이제 최신형인 SSN-23의 경우는 이것도 최대 사거리가 한 11,000km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최신형의 SLBM은 다 10,000km 넘어가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수준이 됐고 이 진급의 경우 이 함정, 이 선체에 대해서는 워낙 중국이 쉬쉬하기 때문에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과거에 이제 러시아의 SASBN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중에 이제 델타 4급이 있는데 요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건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진이 되고 또 중국의 비교적 신형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 중에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상업할 때 하는 그 상자를 쓰는 이 상급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체도 키우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서방 쪽의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추진이니까 당연히 이제 원자로 2기, 원자로 2기하고 증기 터빈 2기를 가지고 있고 출력은 2만 마력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비하면 엄청나게 센 강한 거죠. 그리고 탄도미사일 잠수함도 유사시에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 잠수함이 공격한다든지 뭐 수상함령 공격을 받으면 자기 살아야 되니까 방어용으로 이제 어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갖추고 있고 어뢰의 경우는 이제 YU3 어뢰 12발 그리고 최신형 소나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원자력 잠수함은 일단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잠항이라고 그래 잠항 네. 물속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게 무지하게 길죠? 몇 년이고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못 버텨서 그렇죠. 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무인 잠수함이 아니니까. 예, 뭐 1년, 2년이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원자력 엔진이라는 거는 효율이 원체 좋으니까 뭐 가능한 거고 그럼 속도도 당연히 뭐 빠르겠죠? 속도도 빠르죠. 네. 속도도 당연히 빠른데 특히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또 여러 가지 기능들 네. 거기에 맞는 기능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적잠수함을 추적하는 거 뒤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같은 속도로 추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가는 쪽에서는 이제 이 소나라고 우리 이제 음향 탐지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쏘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잠수함 이렇게 가면 쫓아가는 애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동선상은 낭비 같은데 그냥 낭비죠. 예, 바로 쫓아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죠. 안 보이니까 물속이니까 예, 예. 이 소리밖에는 이제 잡고 쫓아갈 수 있는 그 단서가 전혀 없잖아요. 뒷덜미 잡는 게 아니죠. 그렇죠. 쫓아간다고 비행기는 할 보이지만 때. 물속에서는 조금만 가도 금방 안 보이니까. 그러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속도가 빨라야만 얘랑 같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얘는 직선으로 가고 나는 지그재그로 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핵잠만이 이 역할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속도가 그만큼 빨라야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1.5배 정도 속도를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디젤은 보통 최고 속도가 뭐 30 몇 킬로 정도 시속 킬로미터로 한 사람 뭐 30, 37 뭐 정도 되는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60킬로 이상도 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의 또 장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최대 추진력을 얻으면은 어뢰하고 비슷한 속도가 사실 나는 거거든요. 뭐 60km, 70km 이렇게까지 되면 물속에서 60km만 진짜 뭐 잠수함이가 어뢰가 무지하게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물속에서는. 예. 그럼 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빨리 움직이면 어뢰가 날아오는 게 아니고 어뢰가 물속에서 올 때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뢰를 비슷한 속도니까. 예. 그러니까 회피 기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용이하고 크고 뭐 그러니까는 뭐 어뢰관 수도 많아서 어뢰도 많이 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뭐 디젤보다는 원자력이 뭐 발전도 당연히 뭐 석탄 떼고 뭐 기름 떼는 것보다 원자력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 효율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떤 원리로 더 오래 잠항하고 더 빠르게 기동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예. 우리가 이제 디젤 잠수함 하면 우리 생각에는 마치 디젤 자동차나 디젤 기관차처럼 디젤 엔진. 디젤을 떼가지고 그걸로 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고요. 디젤 엔진은 발전만 합니다. 잠수함에서는. 그러니까 디젤은 발전기예요. 발전기. 디젤이란 건 원래 연료 경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도 배터리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시키지만 차가 가는 거는 디젤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예. 그 사행정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잠수함에서는 디젤 엔진이 이 프로펠러, 그러니까 스크류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걸로 안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그 배터리가 스크류를 돌려요. 그러니까는 디젤 엔진은 발전기입니다. 전혀 실제로 스크류가 도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전기 자동차 같은 거래요. 네, 뭐 이를테면 뭐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수소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그걸로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디젤 엔진 밖에서 우리가 차나 기차에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디젤 엔진이란 거는 뭐 휘발유 엔진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을 붙이려면 항상 공기가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산소가 없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근데 물속에서 이걸 엔진을 계속 디젤 엔진을 가동시켜서 스크류를 돌리려면 계속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잠수함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부상을 해서 공기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배기가스도 내보내야 되잖아요. 물속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올라와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이거 돌려서 발전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물속에서는 전기로 움직인다. 이런 게 디젤 잠수함의 원리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또 개념이 다르고요.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은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 왜냐하면 원자로가 하는 일을 이것 역시 원자로가 바로 스크류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원자로로 물을 끓입니다. 원자로의 열로. 왜 근데 그 후퇴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아니 원자력 디젤 뭐 원자력 그다음에 증기 디젤 원자력 이런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요.
소위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원자력으로 전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자력으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자체는 물 끓이는 데밖에 안 써요. 그 효율이 아주 좋은 핵 거죠. 융합을 하고 뭐 전혀 이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전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핵분열로 열을 만들어서 그걸로 물 끓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핵분열하는 그 원자로 기술 외에 나머지는 그냥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수함도. 핵 항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존 뭐 석탄 발전소도 석탄에서 물 끓여요? 예,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그거 대신에 원자력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발전소가? 예. 발전소가 물 끓이는 거예요? 물 끓이는 겁니다. 풍력 외에는 예. 풍력, 조력 이런 건 이제 바람이지만 뭐 화력, 뭐 원자력 하는 건 다 물 끓이는 거예요. 물을 뭘로 끓이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아참 이거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셨을 것 진짜 같은데 모르세요 이 이런 얘기를.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요한 깨알 지식이에요. 예. 예. 아니 원자력 발전소 그거 만들어서 뭐 하냐? 물 끓여요? 물 끓여요. 물을 굉장히 잘 끓이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아, 끊임없이? 예, 싸게 많이. 아 싸게.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잠수함도 안에 이제 원자로는 이제 열을 내는데 아까 디젤 엔진은 이제 태워야 되니까 산소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핵분열로 열이 나니까 산소가 필요 없어요. 불이 붙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로 열을 내가지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이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로 스크류를 돌리고 그 증기가 식으면 다시 물이 되잖아요. 그럼 안에서 또 돌려가지고 그걸 다시 끓이고 해서 회전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스크류를 돌리는 게 원자력 잠수함의 엔진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라늄 235를 쓰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희석해서 쓰는 거죠. 이게 우리 뭐 원자폭탄 이런 거 같이 막 센 건 아니고 이걸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열 효율이 원체 좋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2년씩 자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급. 네. 그럼 하여튼 이게 국제적으로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이건가요? 질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아직 뭐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일본에는 뭐 아직 핵 추진 잠수함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제 지적들이 이제 많고요. 이 진급의 경우도 완전히 새로운 그 과거에 보면 이제 구형이 이제 하급이라는 그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뭐 차원이 다른 신형이라기보다는 점진 좀 개량이 된 뭐 이제 그런 이제 수준인 걸로들 이제 많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앞서서 11,000km 뭐 이렇게 돼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뭐 미국 본토 얘기만 나오면 진짜 그 긴장하잖아요. 네. 미국은 뭐 이렇게 그 개발하고 있는 이 현재 중국 핵잠수함 기술을 그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속된 말로 견제구를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뭐 대함 탄도미사일이니 뭐 우주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군력 중심으로 이제 미사일력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잠수함의 경우에 대해서는 미국이 종종 보면 대놓고 좀 무시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 그러냐? 일단은 잠수함 탐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지난번에? 소리. 예. 소리 아닙니까? 소음. 소음이 크다는 거예요. 중국 잠수함이. 그래서 뭐 심지어는 1970년대 뭐 60년대 러시아 수준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얼마 전까지 듣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구형 공격용 핵잠수함 중에 이제 한급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별명이 미국에 뭐라고 그러냐면 경운기라고 그랬어요. 경운기라고 그랬어요. 경운기 소리 엄청나죠. 경운기 엄청나잖아요. 날달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컸으면 그런 식으로까지 물론 이제 좀 부풀려서 얘기했겠죠.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낙후된 걸로 평가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거 옛날 얘기다. 중국이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놀랍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수함의 경우도 계속 개량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진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공구 4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공격용은 이제 공구 5형,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은 공구 6형 해서 또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잠수함을 이미 건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과거의 평가에 또 너무 집착해서도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돈 많고 좀 그렇게 되면 요트 사고 뭐
개인 비행기 이런 거 뭐 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잘 나가시는 분들은 잠수함도 하나씩 이렇게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해저 탐험 덕후? 전 세계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후덜덜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단순한 사심이나 취미를 넘어선 엄청난 잠수함을 갖고 계신 이분들의 해저 탐험 활동 저희가 이번 본방 야트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최근까지 10년간 전 세계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해온 영화는 바로 약 3조 3,3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아바타인데요. 그렇다면 흥행 2위는 약 2조 6천억 원을 벌어들인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광 이전에 심해 덕후로도 유명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심해 덕후랍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천문학적인 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걸어야 하는 남다른 차원의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셀럽들의 심오하지만 특별한 취미, 과연 무엇일까요? (91억 8천만 원) 137억 7천만 원. 대체 이게 무슨 가격이냐고요? 영화 흥행 기록이나 제작 비용은 아니고요. 바로 제임스 카메론과 폴 앨런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잠수함 딥시 챌린저 그리고 옐로우 썸머린의 가격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감독이지만 10대 때부터 유난히 바다를 좋아했던 소년이었는데요. 그는 영화 타이타닉을 만든 진짜 이유가 사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실제 타이타닉호에 가보고 싶어서라고 말할 정도였죠. 좋아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 이상의 해양 지식을 갖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속 해양 탐험가로서 해양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열정적인 해양 탐험가로서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 진입에 도전하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남기 힘든 미지의 해저 최대 깊이 11,034m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집어넣어도 한참 남으며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는 심해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인데요. 그만큼 이곳을 탐험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죠. 2012년 제임스 카메론은 심오하면서도 무모한 이 도전을 위해 7년 동안 무려 340억 원의 돈을 쏟아 부으며 7.5m짜리 딥시 챌린저 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마치 녹색 어뢰 같은 모양으로 무게가 10톤이고 길이는 7m나 되는데요. 제곱 센티미터당 1톤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마리아나 해구에서는 몸이 으스러져 죽지 않으려면 최고의 잠수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내부 탑승 공간은 겨우 1m 정도의 공 모양인데 깊은 해저에서도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외부의 압력을 견디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렇게 제임스 카메론은 딥시 챌린지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며 새로운 생물종 68가지를 발견했고 심해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를 그대로 담은 영화 딥시 챌린지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단독 탐사로는 세계 최초, 인류 중 세 번째로 마리아나 해구를 갔다 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덕후의 사심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도전이 이제는 해양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역작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심해 덕후 폴 앨런의 럭셔리 잠수함 옐로우 썸머린도 딥시 챌린저 못지않은 화려한 성능과 성과를 자랑하는데요. 옐로우 썸머린은 무려 일주일이나 바닷속에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해양 탐사를 진행하며 침몰된 배들을 여러 번 발견해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유물 중 하나는 바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부품을 운반했던 인디애나 폴리스 함인데요. 미 해군 사상 최대 비극의 주인공인 인디애나 폴리스 함이 침몰된 지 무려 72년 만에 필리핀 해저 5,500m 아래에서 그것도 개인 잠수함을 통해 발견된 것입니다. 인디애나 폴리스함을 찾아낸 폴 앨런과 탐사팀은 인디애나 폴리스함 침몰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이 공을 돌렸는데요. 남다른 재력뿐만 아니라 많은 기부와 투자로 세상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아닐까 싶네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계 영화와 역사를 바꿔나가는 심오하고 럭셔리한 그들의 도전. 역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무한 애정과 정성을 다하는 덕후들의 순수한 열정과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100억 원 아무것도 아닌 이 잠수함을 소유한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깊은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아무리 돈 들인 잠수함 정기라도 그 위험한 거잖아요. 네, 왜? 맞아. 사고 날 수 있는 거고. 그 모험 정신, 이 카메론 감독의 모험 정신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험 가입할 때 그 약관 나오거든요. 어떤 뭐 전문적인 등반이라든가 스킨스보험 이런 거 하면은 보험이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카메론 감독님 그 보험 받기 어렵습니다. 싸움을 하시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덕후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양덕인데다가 이분은 엄청난 성덕이잖아요. 성공한 덕후. 예, 양덕과 성덕을 동시에 이제 달성하신.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 정도 덕후가 되면 뭔가 그 행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뭐 과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점에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뭐 역사에 어떤 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도 했으니까요. 또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뭐 중국이 이렇게 뭐 핵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본 핵잠수함은 없어도 기술면에서 이 일본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럼 또 세게 꽤 많이 발전했나 보죠. 잠수함 기술력도요. 많이 발전했죠. 일본이 지금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19대 정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 지금 중국이 문제가 된다는 저 소음 문제가 이제 가장 강점이죠. 일본 잠수함에 조용하다 한마디로. 예. 요즘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본 제품 중에 좀 정숙한 것들이 좀 있긴 하죠. 예. 원래 상당히 민감합니다. 정밀한 것들, 뭐 예. 섬세한 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뭐 따라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기술이 좋은 거 있으면 이제 주위 나라와 함께 이렇게 서로 협업하는 구도를 계속 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기술이 있고 걔네들 기술이 있고 서로 나누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데요. 예. 근데 뭐 핵잠은 당연히 없죠. 핵 보유가 금지돼 있으니까. 아, 맞다. 예. 근데 일본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핵 발전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나오잖아요. 그 플루토늄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나중에 헌법이 바뀌면은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있습니다. 사실 이 잠수함에도 지금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약간 드는데 나중에 지금 일본의 최신의 잠수함은 뭐냐면 제가 사진을 소류급 잠수함이라고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라고 생각이 되는 디젤 잠수함이고요. 이게 중국 침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잠수함이었어요. 4,000톤급. 그러니까 등치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이 사진 각도상 좀 그렇긴 한데 올해 3월에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가 소류급으로 10번째 함 10번 함인 이제 디젤 잠수함을 한 척을 추가로 인도를 받았고요. 현재 배수량 3,000톤급의 오야시오급이 9척, 그리고 4,000톤급의 소류급이 10척에서 19척 체제가 돼 있고 2021년 말까지는 잠수함 이제 22척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예. 기존의 그 오야시오급이 좀 시가형 모양을 갖고 있는데 아, 이거 담배 빼고 그 시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 툭 튀어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형태는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560억 엔, 그러니까 5,6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한 대당 건조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장 84m, 그 배수량 2,950톤, 수중 배수량 4,200톤, 그리고 승조원은 65명인데 오야시오급보다 분명히 이제 크기는 증가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기에 이제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바꾸는 거를 좀 미리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냐. 개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일본이 이미 아주 작은 그 연구용 그 잠수정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서 실험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핵 추진 소형 잠수정, 연구용 잠수정을 이미 테스트했기 때문에 사천도급 소류급의 원자로를 실는 것은 속된 말로 일도 아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의지 문제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하여튼 일본이 이제 잠수함이 아까 이제 19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한 30척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탑5를 해서. 근데 이제 일본 섬나라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죠. 예. 예. 근데 일본이 2차 대전 때도 이제 잠수함 뭐 많이 만들었었고, 근데 일본이 보면 그 세계 잠수함 중에 제일 젊다고 그래요. 잠수함 평균 선령이 제일 젊다고 그러는데 평균 운영 기간이 16년입니다. 근데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는 25에서 30년을 써요. 그러니까 얘들은 더 쓸 수 있는데도 이거를 일단 퇴역시켜요. 아깝게 그걸 버리죠? 근데 퇴역시키는 게 완전히 버리고서 뭐 해체하는 게 아니고 네. 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창고 비슷한데 이제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다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보관을 해놓습니다. 약간 위장하는 건가요, 전력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정식 취역된 상태로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운용주도 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주변국으로 의식한 부분들, 뭐 이런 것 등등해서 평균 연령이 16년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19척이지만 실제로 지금도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것 따지면 뭐 한 25척, 뭐 6척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아까 얘기한 정숙하다 이런 성능상의 문제에 젊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만큼 첨단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면은 진짜 잠수함 몇 척에 19척, 우리 20척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이렇게 그 견제도 덜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그 여진도 많아진다. 이거 참 일본. 하여튼 이건 뭐 그 의심을 가지고 바라본 시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장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소류급의 경우는 이제 그 89식 중어뢰라고 있는데 네. 이걸 발사하는 533mm 어뢰 발사관 6문 있고요. 그리고 그 하푼이 원래 이제 함대함 미사일인데 미국제 함대함 미사일이죠. 근데 이걸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한 그 하푼형이 있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일본도 이 잠대한 하푼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최대 사거리가 한 140km가 되고요. 탄두가 221kg 이 탄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이제 함정 공격할 수 있는 대함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거고요. 이 89식 중어뢰가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어뢰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진주만 영화 보시면 그 일본이 그 진주만 전박했던 전함을 어뢰로 공격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 당한 게 뭐냐면 진주만 수심이 얕아서 그 당시에 어뢰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얕았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격기에서 떨어뜨리면 일단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그 진주만 수심보다 깊이 들어가니까 쓸 수가 없는데 일본이 이제 그 얕은 수심에도 작동하는 어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뢰에 여도 맞아서 침몰한 그런 전함도 있고 그런데 여하간에 하여튼 일본이 이제 그러면서 어뢰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던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한 이제 높은 수준의 어뢰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한 270kg 정도 되는 이제 탄두를 갖고 공격을 할 수 있고 유선 어뢰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이 어뢰로부터 정보를 받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대함 하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 속에서는 엔진 점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캡슐에 넣어서 일단 물 위로 쏘아 올린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면 캡슐이 벗겨지고 거기서 이제 하프 미사일 엔진의 점화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사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잠항 기간
이건 또 많이 좋아졌겠죠? 결국은 이제 디젤 엔진인데요. 일본 잠수함 최초로 이제 AIP라는 것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AIP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총칭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이제 풀어서 써 보면 이거는 에어고요. I는 인디 펜던트 괜히 쓰기 시작했네요. 귀찮네. 기네요 이거. P는 프로포션, 그러니까 추진이죠. 우리가 토익 보는 거 아닙니까? 예. AIP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공기가 공기에서 독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 즉 디젤 기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공기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갔다 뭐 산소 끌어들이고 배기가스 빼내면서 이거를 디젤 엔진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독립한 시스템은 전부 AIP라고 부르는 건데 독일 방식이 있고 스웨덴 방식, 뭐 프랑스 방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배기관을 수면 위로 안 내놔도 된다. 이 개념인데 공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수소차 같은 경우에 연료전지란 말을 많이 쓰죠. 수소 연료전지란 말을. 네. 그건 이제 내부에 수소하고 산소를 갖고 있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 수소차라고 말하는 게 그런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로 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로 가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전기차예요. 근데 그런 이제 독일 방식은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을 지금 택해서 손월일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14급 손월일함 여기에 이제 독일의 연료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소류급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이 아니고 스웨덴의 이제 스털링 AIP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디젤 엔진에 불을 붙이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이 디젤 엔진을 씁니다. 여기다 디젤 발전기를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그냥 갖고 타는 거예요. 안에 액체 산소로 만들어서. 액체로 이제 고압 이제 저온으로 해가지고 액체 산소 탱크를 가지고 이제 디젤 엔진을 안에서 돌리기 위해서 그 액체 산소를 이제 기체로 만들어서 뿜어주면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니까 나가서 이렇게 네, 끌어들이는 대기에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타네요. 갖고 타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그거.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게 액체 산소가 되려면은 그 고압의 저온의 이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불도 잘 붙고 또 뭐 압력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이런 걸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소류급함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장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가 거의 없고요. 한 3주까지는 그냥 잠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원잠급 수준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소음도 좋고 하니까 이 소음 적은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잠항함으로써 이제 은밀성을 굉장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잠수함은 이제 그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되니까 이제 특수 합궁강을 씁니다. 이제 HY로 시작되는 그 계열, HY 계열의 특수 강도를 쓰는데 여기서 쓴 거는 HY 130 강이라고 그래서 종전에 뭐 HY 100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이제 그런 특수 합궁강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항 신도 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최대 500m 이상. 그러니까 뭐 650m까지 내려가서도 작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잠수함에서 중요한 게 이 소나 음향 탐지 장비 등으로 적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수소류급의 경우는 ZQQ7이라고 불리는 대형 이제 소나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 ZQQ7 소나의 최대 탐지 거리는 74.1km라고 그러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군에서 쓰는 지금 이제 구형이 됐지만 장보고급 독일에서 만든 거죠 원래 이 장보고급의 경우는 29k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게 그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어떤 경우 바다에서도 뭐 원생님 잘 아시지만 소리가 이렇게 튀지는 굴절해서 멀리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잘 타면 1000km밖에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대요. 이 소나의 음향 탐지기에. 저음 같은 경우, 저주파음 같은 경우에는 고래 소리는 지구를 반바퀴를 돈다고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소나의 정확한 탐지 거리는 어느 나라나 다 비밀입니다. 우리나라도 비밀이고요. 그래서 이 뭐 인터넷이나 뭐 군사 잡지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100% 진실이냐?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거를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요즘은 그 소나가 잠수함의 앞에 이 함수 부분뿐 아니고 그 선체별 소나라고 그래서 옆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배 뒤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예인용 소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음향 탐지 장비로 이제 저 잠수함이나 함정의 그 정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네. 뭐 일본이 그 중국의 뭐 핵잠수함을 이렇게 뭐 파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쫓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월달에 작년에. 작년 1월달에 있었는데 그 소음으로 아까 중국 이제 잠수함 소음이 많이 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일본 해군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쭉 쫓겨다닌 그런 얘기가 상황이 있었죠. 일본과 이제 영유권 문제인 그 센카쿠 열도라고 있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은 갸오위다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입을 했다가 작전 개시 후에 소음으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일부러 거기 가서 발각이 됐다. 아니 근거 있는 얘기야 그게 뭐 어느 쪽은 또 진짜입니까? 노출된 겁니까? 아니면 노출 일부러 노출해 준 겁니까? 첩보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획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남는 영사가 아니었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가능성은 예, 그다지 높지 않지 않나. 말씀했으니까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원쌤이 이렇게 순수하게 저기 인정하신 거는 본게임 100회 넘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인정 그러신 거예요? 방송에서 이제 소련급 잠수함이 최초 공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최고의 카레를 찾아서 해상 자위대의 레시피를 배우러 간다. 최신의 무기라는 점이 좀 뜻밖입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도 수요일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기술 배우라고 우리가 또 방송이 군대를 가진 않거든요. 대단하네요.